CJU 테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군사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효성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죠.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평화의 축제에 어울리게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로 정말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한반도 길을 갖고 입장하는, 또 같이 경기를 하는 그러한 축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축제, 그 축제의 가장 근본적인 진정한 의미, 그건 뭘까요?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그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 정신을 다 공유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는요, 그리스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경기를 함께 하던 그런 데서 유래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의 쿠베르팅에 의해서 오륜기가 만들어지고 사실 승리의 목적보다는 참가하는 것이 더 큰 의의를 준다는 근대 올림픽으로 발전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하는 주요 경기들을 한번 보면요, 참 마차를 타고 달리는 그 마차 경주부터 권투, 레슬링, 이름하여 격투기 같은 것들이 많죠. 이런 경기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훈련 과목들은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가 도시국가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도시국가 기간에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있었죠. 이러한 전쟁을 좀 잠시나마 쉬어보자.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고 그 축제 때 경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기가 기원전 776년부터 서기 393년까지 약 1200년 동안에 293회 정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올림픽 경기에서 있는 이러한 경기 종목들이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그 각 도시국가에 있는 선수들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훈련에 대해서 베스트하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게 내 힘이 이렇게 강하고 용맹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그러한 경기가 바로 올림픽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분명 세계인의 평화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종목이었다 하는 점에서 참 우리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좀 남다른 감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평화를 사랑하고 지구 인류애를 사랑한다 하면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를 전혀 생각하기조차 싫으실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가인데요. 레온 드론츠키라는 학자가 전쟁은 당신들을 대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흔히 우리가 전쟁을 한다, 전쟁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전쟁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그리고 그 잔혹함을 떠나서 어떠한 그 부족의 멸망까지, 국가의 존망까지도 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전쟁에 하는 나는 평화를 추구하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전쟁은 국가 또는 어떠한 정치 집단 간의 무력의 투쟁의 연속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정의를 내릴 때 클라우제비츠는 나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적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더불어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 그 자체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사실상 세계인들은 자기 의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도록 굴복하는 행위인데, 그건 뭡니까?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이 그 세계를 자기의 의지대로 가지고 싶었던 사람, 그건 뭐야? 나의 의지대로 내 국가뿐만 아니라 타 국가, 타 부족들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같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꿈꿨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를 그나마 정복하고자, 지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 영웅들은 누구였는가? 이렇게 한번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전쟁을 꿈꿨고,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많은 국가와 부족과 문화를 섭렵할 수 있었던 DNA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구촌이 급격한 환경 변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변화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각자. 이럴 때 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위기, 이런 환경의 변화를 대처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 지금 이러한 지도자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영웅들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하여 자기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세계화를 꿈꿨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세계화의 크기, 좀 궁금하시죠? 아마도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구촌의 땅덩어리 크기가 344만 평방킬로미터. 그죠? 나폴레옹이 대충 115만 평방킬로미터. 나폴레옹은 사실 유럽 일대만 이렇게 했으니까요. 징기스칸은 이 두 사람이 정복했던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인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답니다. 지구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의 3분의 2 정도를 점령했던, 이름하여 현재까지 그러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징기스칸은 세계화를 꿈꿨었죠. 자, 그럼 먼저 알렉산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면요. 알렉산더는 필리포스 2세의 그 아들로 태어나죠.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유명한 학자로부터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면요. 당시의 윤리, 철학, 문학, 또 정치, 나아가서 자연과학하고 의학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더해서 부왕인 아버지한테
정치 또 군사를 부리는 법, 직접 참전하기까지 하면서 차례차례 부왕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졸지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어린 왕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어머니한테 있었죠. 이 알렉산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복을 통해서 저 동으로는 인더스강, 저쪽 서쪽으로는 그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여기까지 해서 이 바빌론을 수도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수많은 원정 전쟁을 하는데 알렉산더의 특징은 솔선수범하면서 그 당시까지 전혀 있지 않았던 그러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매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이죠. 이름하여 알렉산드리. 그래서 사실상 알렉산더가 죽고 33살에 죽는데요. 33살까지 살면서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자기가 정복한 땅에 알렉산드리, 이렇게 명명한 도시가 무려 70개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이 알렉산더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통상 무슨 말씀을 하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왕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 아들을 아주 강하게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인생의 네 마지막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적이 많으니까 그 정적으로부터 본인이 살아남는 방법, 강인하게 키운 것이죠. 알렉산더는 마지막 죽을 때 33살의 나이에 참 일찍 생을 마감하지만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내 관에서 나의 팔이 나오도록 해달라. 뭡니까? 관 뚜껑을 덮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왕들은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고 그것이 도굴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그것이 상관없다. 나는 공술의 공수거다. 이러한 그 유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다음은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1769년에 코르시카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납니다. 이 코르시카라는 섬 자체는 프랑스 영이 됐다가 이탈리아 영이 됐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외세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아왔던 그런 섬인데 그런 섬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학교 시절, 어린 학교 시절에는 이 또래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대요. 어울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울리지 못하면 본인이 뭐 할 걸 찾잖아요. 그 찾을 때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너는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그래서 어린 시절 그 학교 때부터 가장 즐겨 읽었던 책들이 위인전, 그리고 지구과학, 이런 책들을 많이 접했다고 그래요. 사실상 나폴레옹은 독서 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영향을 많이 줬다. 내 아들이 내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기여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 네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16살 때에 이제 그 포병 소위로 인간하죠. 포병 소위로 인간하는데 이 16살의 포병 소위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로 보면 중학교 학생 정도? 예. 그죠? 그때 소위로 인간을 해서 본인이 태어난 고향인 코르시카에서 포병군 사령관이 됩니다. 포병군 사령관이 돼서 최초 전투를 치르는데 그 전투에서 패해요. 패하면서 그 집안마저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해에 꿀롱던추라고 유명한 혁명군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포병을 잘 지휘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포병 장군이라 모든 전술을 이제 포병 전술을 주로 많이 썼는데 이거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일약
승승장구하게 되고 23살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살 나이에 그 당시가 1800년 5월인데요. 1800년 5월에 그리스 원정군 사령관, 총사령관이 되죠.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돼갖고,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 하면 늘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그 말이 있죠. 이탈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육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짧은 기간에 가려면 알프스를 넘자. 그 알프스를 넘어요. 그러면 알프스를 넘을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병이잖아요. 포병은 화포 자체가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화포를 끌고 만년설인 알프스산을 넘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다 말리죠. 사령관님,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흔한 또 유명한 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해봤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돌파하고 이탈리아를 점령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고, 나중에 뭐 이집트 원정군 사령관까지도 하고 결국은 황제로 등극하고 그러죠. 사실상 나폴레옹은 생애 53년 동안 23년을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면서 아마도 나폴레옹 시대에 가장 많은 전략과 전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린 시절의 그 독서의 습관, 많은 책을 섭렵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데자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나폴레옹은 1812년이죠. 12년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만만치 않죠. 넓은 땅을 계속 유인작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폴레옹이 너무 전쟁을 좋아하니까 국민들이 전쟁이 싫어. 그런 염전사상 플러스 또 그 러시아의 유인전술에 의해서 계속 동사하는 인원이 많이 되고 그래서 러시아 원정에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돌아와서 엘바 섬으로 유배되죠. 유배됐다가 잘 알다시피 다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재기를 노리면서 결국 영국을 다시 한번 치게 되죠. 이름하여 그게 영국의 마지막 나폴레옹의 마지막 육전, 지상전이 되는 그 전쟁인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영국군에게 대패하죠. 웰링턴 장군한테 대패하면서 영국군에 잡힙니다. 잡혀갖고 결국 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 갖고 위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든 자유, 평등, 박애사상 그리고 프랑스 법전이 지금의 유럽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다음으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유목민의 자식이죠. 유목민 중에서도 푸른 늑대의 초원의 푸른 늑대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가이인데 예수게이가 타타르 부족에서의 아주 가장 우두머리인데 독사를 당합니다. 독사를 당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름하여 아버지는 부족의 장으로서 쭉 유지를 해나가다가 독사를 당하니까 다른 부족에게 이게 타타르 부족한테 결국 독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나이가 13살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역시 이때 어머니가 또 위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징기스칸을 너는 강하게 자라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강한 부족한테 보내서 거기서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들을 다 섭렵함으로써 그 징기스칸이 실제 27살 나이에 몽골족 전체 부족의 칸이 되죠.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면서 1200
1206년부터 서하, 금나라, 그리고 저기 만주, 여기를 공격해서 먼저 섭렵을 쫙 하죠. 그래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있던 그 밑에 지방까지를 다 정복한 이후에 1219년부터 1223년까지 계속 정복을 하러 갑니다. 정복을 하러 가는데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동유럽, 저 남러시아까지를 다 평정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77만 평방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몽고가 유리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뭐 몽골군이 기동전이다 그러죠. 말 타고 달리니까 우수한 기동으로 이겼다. 그럼 어느 정도 기동력이었냐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 당시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가 11 내지 12km였대요. 근데 일일 최대 거리가 얼마였냐면 128km에서 200km 정도를 일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 되게 유명한 전투하의 기갑전단이다 하면 독일군의 전격전을 갖고 있는 그 독일군의 기갑사단인데 독일군 기갑사단이 일일 6 내지 8km. 그러니까 최대 가시는 게 최대 32km 빼니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기동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이 비교표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몽골이 그 징기스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이들은 태어나서 꿈을 갖습니다. 가진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이 처음에 좌절이 돼요. 철저하게 좌절되죠.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고 또 그것도 본인이 성장하기 전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죠. 그 이겨내서 다음에 복수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생각? 융합한다는 생각, 창조한다는 생각. 그러한 전략으로 대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세 인물에 가졌던 그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 지도자로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명확한 목표를 갖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전략을 한다. 남이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화합할 줄 안다는 것이죠. 화합하고 또 타문화를 존중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타민족에 대한 배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화합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 가져야 될 우리의 요소죠. 알렉산더는 그러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를 창조하게 된 것이고, 나폴레옹은 그러하기 때문에 유럽의 현재의 문화, 유럽의 제도를 만들어 탄생시킨 것이고, 징기스칸은 어떻습니까? 징기스칸은 동서문화 교류의 네트워크라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동과 서가 분달된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물이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물이 소통한다는 것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같이 소통하게 된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4차 혁명은 디지털 기술하고 물리학과 생물학이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것은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경계가 담이 없다, 경계가 없다라는 것은 서로 왕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다. 이것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사회와 사회를 연결하고 나와 우리와 다른 국가가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소통. 그 소통의 가장 연결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죠. 사실상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요, 그 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해서 노하우, 캐리어가 쌓인 것을 전문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남과 다르게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차별성을 갖춤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창의성입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인재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느 한 토익 성적이 높거나 캐리어, 경력이 화려하거나 그런 인재를 뽑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재상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명확한 답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세운 목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리고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나에게 과연 절실한가? 두 번째는 그것이 실천이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이제 돌이켜봐야 될 시간입니다. 누구랑? 나 스스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당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아닌 그 시대에 세계화를 꿈꾸면서 나의 의지를 정말 실현해보고자 노력했던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그리고 징기스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멋진 포부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